채널 구독해주세요. 싸움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SSS급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르트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산골 마을 출신의 15살 소년입니다. 그는 언제나 모험가가 되는 것을 꿈꿨고 도시로 와서 S급 모험가 파티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티원들이 강력한 몬스터와 싸우는 동안 그는 싸움 시작도 전에 쓰러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영웅이라 칭송하는 파티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원들은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쿠르트는 충격적인 소식에 어이없어하며 무엇을 잘못했냐고 묻자 파티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의 법에 따르면 파티는 4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를 해고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고위 마법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쿠르트는 파티 대장에게 남아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배의 발길질을 맞고 정신을 잃으면서 자신이 영웅 파티에서 쫓겨나는 진부한 클리셰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웅 파티에서 쫓겨난 패배자의 이야기 말이죠. 다행히도 그는 계속 징징댔거나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도시의 임시 직업 소개소로 취업을 알아보러 갑니다. 소개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흥분한 접수원을 만나는데 그녀는 즉시 그에게 면접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최근 SS급으로 승격된 파티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최근에 SS급으로 승급된 파티 말이죠. 쿠르트는 그 이야기를 하며 우울해하지만 접수원은 그의 이력서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하며 그를 격려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숨겨진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성 검사를 시키는데 그는 전투 관련 기술에서 모두 G등급을 받습니다. 쿠르트는 더욱 위기소침해지고 접수원은 비전투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주에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커트는 겸손하게 자신이 지금 완전히 돈이 없다고 말했고 접수원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구석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들어 올리라고 했고 커트가 그렇게 하자 만화가 모래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주머니가 엄청나게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접수원은 커트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기본적인 체력과 힘이 있으니 건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커트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건설 현장으로 갔고 거기서 뚱뚱한 남자가 그의 이력서를 보고 그의 여린 몸을 본 후 극심한 인력 부족 때문에 그에게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 그들은 극심한 인력 부족 때문에 그에게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 그는 커트에게 시멘트를 섞어서 도시 벽을 수리하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말했고 3시간 안에 시멘트 반 통을 사용하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그 남자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고 커트는 마법을 시멘트에 넣어 더 강하게 만들기로 했다. 그의 마을에서는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3시간 후 그럼피가 확인하러 돌아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트가 자기 쪽 벽의 30%를 다 칠하고 시멘트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는 초보자가 3시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커트는 그의 충격적인 반응을 화로 받아들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피는 그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러 오라고 하고 자신의 지갑 전체를 커트에게 주며 나머지 급여는 임시직 사무소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시직 업체에 사흘 만에 커트는 도시 주변 벽의 절반을 혼자서 칠했고 다른 작업자들에게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그럼피는 이것을 알아채고 커트에게 내일부터 일하러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머지 급여를 주고 그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왕도에서. 하지만 다른 자기의심 많은 루저들처럼 커트는 그럼피가 이 모든 말을 자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는 임시직 사무소에 가서 접수원에게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그들은 탄력 있는 미인이 다른 접수원과 일자리 제한에 대해 언쟁하는 소리를 듣게 돼. 커트의 접수원은 광산 탐사를 할 광부가 필요한 율리시아라는 여자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해. 하지만 그녀는 귀중한 것을 찾으면 그 대가만 지불할 거야. 접수원들은 율리시아에게 그녀의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커트는 자신이 고향 마을에서 광산 일을 했었다며 그녀에게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간청할 만큼 절박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말이야. 접수원은 그에게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그 여자도 자신은 튼튼한 난쟁이를 찾고 있지 빈약한 남자는 아니라고 말해. 하지만 그녀는 난쟁이를 고용할 돈이 없어서 커트를 데려가기로 동의해. 그녀와 함께 커트가 떠나자 접수원은 그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고용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해. 순종적인 남자 장난감으로 갑자기 동료가 그녀에게 건설업체 사장이 쿠르트에 잔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접수원은 그가 200골드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동료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이것들이 보통 모래주머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력을 측정하는 특수 장치이며 오직 왕실 마법사 수준의 사람만이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원은 모래주머니를 치우려 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쿠르트가 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기억하며 그가 정말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엄청난 힘에 놀랍니다. 한편 에올리시아는 쿠르트를 산속 자신의 기지로 데려가 오늘 밤 같은 텐트에서 함께 잘 거라고 말합니다. 귀여운 여자아이 옆에서 자면 자제할 수 없을 거라며 쿠르트는 당황하고 에올리시아는 그가 자신을 귀엽다고 부른 첫 남자라며 미쳐갑니다. 귀엽다고 그녀에게 아부하려던 그를 나무란 후 그녀는 그에게 저녁을 준다. 그것은 삶은 감자 하나뿐이었지만 쿠르트는 여전히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를 위해 요리해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은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잤고 쿠르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율리시아를 보고 자신의 욕정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신사이자 겁쟁이인 그는 밖으로 나가 자위를 하고 거기서 잠이 들었다. 알고 보니 율리시아는 곰 대신 그를 선택해야 할지 시험하고 있었고 그의 성격과 귀여운 외모에 반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밖에서 자고 있는 쿠르트를 발견하고 그가 지난밤에 자신의 코트도 수선해 주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그의 능력에 감탄하는 동안 쿠르트가 깨어났고 율리시아는 본론으로 들어가 그에게 이번 주말까지 10골드를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산에서 귀중한 것을 찾는 방법을 전혀 몰랐지만 다행히도 쿠르트가 해결해 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안에 수정이 들어있는 돌을 금방 찾아냅니다. 그 돌은 금화생잎 값어치가 있었고 에올리시아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쿠르트는 많은 수정을 모았지만 너무 작아서 별로 팔리지 않을 거라고 에올리시아에게 말하며 그래서 마법 수정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장인이 엄청나게 드물다는 것을 알기에 에올리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에올리시아가 항의할 틈도 없이 하나를 가공해버렸습니다. 작은 마법 수정 하나 만드는 데에도 1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에올리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법을 사용하는 장인들이 1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쿠르트를 놀라게 했습니다. 에올리시아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쿠르트가 마법 수정을 계속 만들도록 내버려둡니다. 마법 수정을 다 만들고 나서 에올리시아는 그것들을 팔러 도시로 가기로 하지만 쿠르트는 산을 더 탐험하기 위해 남기로 합니다. 조금 더 산을 탐험하기 위해 남겠다고 합니다. 에올리시아는 야간역에 가서 마법 수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수정의 원산지 문서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들에게 펜던트를 보여주고 기사들은 펜던트가 그녀가 왕실 직속 모험가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에게 왕도로 가는 순간이동 장치 사용을 허락합니다. 유리시아가 더 이상 왕실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왕도에 도착하자 유리시아는 친구 미미코에게 마법 수정을 팔러 갑니다. 처음에 미미코는 수정이 너무 빛나지 않아서 가치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후 처음에 미미코는 그 수정이 빛나지 않아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너무 많아. 유리시아는 그 가격에 어리둥절해하며 미미코는 마법 수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금화. 마법 수정 안에는 만화가 10배나 더 들어있고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세고 있지 않다. 유리시아는 자신에게 49개 더 있다고 말하고 미미코는 그것들을 모두 사들입니다. 즉시 거래가 성사되자 그녀는 에올리시아에게 수정을 만든 사람에 대해 묻지만 에올리시아는 그의 허락 없이는 쿠르트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미미코가 왕실 마법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에올리시아에게 명령을 내려도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결국 미미코는 에올리시아에게 수정을 만든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지 않도록 하고 그에게 귀족 자기와 왕실 마법사 자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왕국에 봉사하는 데 동의한다면 말이죠. 에올리시아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가게를 나서자마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다른 도시로 돌아가 즉시 직업 소개소로 가서 쿠르트에 대해 문의합니다. 접수원은 그의 신원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에올리시아는 왕실 통행증을 사용하여 그의 파일을 읽습니다.
그가 이미 해온 일들을 알고 충격을 받은 그녀는 접수원에게 쿠르트에 대한 어떤 정보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접수원은 쿠르트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기로 해. 그녀는 수정을 팔아 얻은 돈을 전부 쿠르트 명의로 예금한 후 그를 확인하기 위해 산으로 향합니다. 놀랍게도 쿠르트는 하루 만에 집을 한 채 지어놓았고 그것도 산꼭대기에. 그는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런 일들을 늘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두막에 들어가자 에올리시아는 쿠르트에게 그가 만든 마법 수정으로 인해 왕립 마법기술연구소 소장직과 귀족 자기를 제안받았다고 말합니다. 쿠르트는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에올리시아가 결정을 묻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휘할 만큼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또한 그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고 에올리시아는 갑자기 의식하게 됩니다. 그녀는 쿠르트에게 그가 만든 마법 수정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수수료로 금화 한 개만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마법 수정을 팔아 필요한 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벌기 위해 쿠르트에게 다시 일을 부탁합니다. 그녀는 수수료 형태로 필요한 금액을 벌기 위해 그의 마법 수정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광물을 캐낼 좋은 곳을 또 찾았다며 열심히 말하고 도구를 준비하겠다고 말하지만 에올리시아는 그가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가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쿠르트는 6시간 동안 푹 잤다고 말하고 오두막을 짓고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에올리시아에게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두막을 지었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에올리시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S급 모험가 파티와 함께 일할 때는 4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많이 잤다고 그녀가 화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급 모험가 파티와 함께 일할 때는 4시간밖에 못 잤었거든요. 그 후 쿠르트는 그녀를 자신이 말했던 장소로 데려가 50m보다 더 깊이 파지 말라고 합니다. 50m보다 더 깊이 파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에올리시아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이전에 수정을 발견했던 곳에서 계속 파기로 합니다. 이전에 수정을 발견했던 곳에서 계속 파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에올리시아는 땅에서 축구공 크기의 토파즈를 캐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녀는 커트를 확인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가 틀림없이 동굴을 파놓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커트는 다시 한번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었고 그녀는 그가 산속에 제대로 된 광산을 만들고 벽에 빛나는 이끼를 붙여서 추가적인 조명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리시아는 깜짝 놀라고 바로 그때 커트가 손에 바위 상자를 들고 옵니다. 율리시아는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절히 묻습니다. 더 이상의 놀라움은 없기를 바라면서 그녀에게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 말아야 해. 커트는 불행히도 쓸모없는 돌들을 많이 얻었고 찾던 광물은 조금만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찾고 있던 광물의 성질. 율리시아는 그 말을 듣고 약간 기뻐하지만 커트가 쓸모없는 돌들이 미스릴이라고 말하자 완전히 멍해집니다. 커트는 그의 마을에서는 미스릴을 너무 많이 채굴해서 그냥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율리시아는 미스릴이 백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백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요. 절망의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고는 쿠르트에게 다른 무슨 광석을 찾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다른 광석이 뭐였는지 물어봤어요. 쿠르트가 오리칼쿰이라는 광물 조각을 보여주자 율리시아는 그것을 신들의 금속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광물로 알아봤어요. 신들의 금속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광물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렇게 희귀한 것을 이 산에서 어떻게 찾았냐고 묻자 쿠르트는 7km만 파면 세상 어디에서든 오리칼쿰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7km만 파면 세상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킬로미터라고요. 율리시아는 더 이상 놀랄 힘조차 없었고 그저 쿠르트가 땅속 7km까지 파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쿠르트가 땅속 7km까지 파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기가 광물 하나 찾는 시간만큼 걸렸다고요. 바로 그때 햇살이 반대편에서 광산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쿠르트가 광산 작업을 하면서 산을 뚫고 터널을 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걸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다행히도 에올리시아는 그 터널을 마을과 인근 도시를 잇는 새로운 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행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거든요. 그녀는 면허를 가진 상인들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터널 사용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어요. 유지 보수비를 받는 대신이죠. 그 비용으로 세금과 다른 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비 말이에요. 며칠 후 쿠르트는 도시에 갔다가 예전 파티원 중 한 명인 반다나를 만났어요. 그녀를 만난 거죠.
쿠르트는 그녀를 보고 반가워하며 다른 파티원들도 여기 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반다나는 자신은 파티를 나왔다고 말했어요. 쿠르트가 쫓겨난 후 파티는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반다나는 파티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 파티 리더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음식이 마음에 안 한다며 짜증을 부린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그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계산도 하지 않고 떠났고 경비병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를 쫓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반다나에게 쿠르트를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 요리하게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다나는 쿠르트를 빨리 찾는다는 핑계로 순간이동석을 가지고 갔지만 파티장이 체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의 킬러가 교회에 소환되었으니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쿠르트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자신도 해고당했다고 설명했어요. 쿠르트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자신과 같은 사람은 다시는 파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는 반다나에게 파티장을 매우 존경했다고 말했고 반다나는 그저 비웃었어요. 파티의 다른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쿠르트에게 자신도 그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리기로 했어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요. 그녀는 8급 마이스터. 왕국의 15명이 장인 중 한 명인 친구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탁이라며 쿠르트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순한 쿠르트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받은 지도를 따라 장인의 작업장에 도착하고 귀여운 엘프가 문을 열어준다. 쿠르트는 이렇게 수수한 사람이 8척 장인이라고 생각하며 놀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장인의 조수 미셸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쿠르트가 반다나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자 기쁘게 그를 안으로 들인다. 추천으로. 하지만 쿠르트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한다. 냄새가 독신난방보다 더 심했기 때문이다. 훨씬. 온통 더러움으로 뒤덮인 것을 보고 미셸은 청소를 도와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쿠르트는 자신이 장인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비를 하러 불려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돕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장인이 미셸을 작업장으로 부르고 그녀는 쿠르트를 남겨둔 채 떠난다. 직업. 그는 즉시 청소도구를 꺼내 30분 만에 더러운 부엌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지저분했던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 후 그는 미셸이 간 방향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어오라고 했고 쿠르트는 말을 따랐지만 여자아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여자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였다. 그녀는 쿠르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는 긴장하면서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러다가 그녀 배에 저주마크를 발견했다. 쿠르트는 그것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 저주마크를 조사해도 되는지 여자아이에게 허락을 구했다. 저주마크를. 그는 그녀가 끔찍한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여전히 배가 고플 만큼 건강했다. 배가 고플 만큼. 쿠르트는 그녀를 위해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로 하고 부엌으로 돌아간다. 한편 에올리시아는 쿠르트가 채굴한 미스릴과 오리칼쿰을 친구 미미코에게 가져가는데 미미코는 그 희귀 광물의 총 가치가 5만 골드가 넘는다고 말한다. 둘 다 터무니없이 엄청난 금액이라는 데 동의하고 미미코는 그런 엄청난 아이가 지금까지 세상에 숨겨져 있었던 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에올리시아도 전혀 모르지만 쿠르트를 아이틀리어 마이스터로 만들고 그의 경호원이 되어 그를 지키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하지만 그녀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쿠르트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쿠르트는 저주받은 소녀를 위해 죽을 끓이는 것을 마치고 미셸이 주인 오피리아와 함께 부엌으로 돌아온다. 둘 다 부엌이 깨끗한 것을 보고 놀라고 쿠르트는 오피리아에게 허락 없이 부엌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저주받은 소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오피리아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한다. 그러고는 오피리아는 쿠르트에게 그날의 삭스를 주고 그를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저주받은 소녀 리즈를 외부인인 그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오피리아는 유일한 제자인 리즈의 방으로 돌아왔다. 옷을 제대로 입도록 도와준 후 오피리아는 리즈에게 죽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하지만 쿠르트를 믿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리즈의 말에 오피리아는 동의했고 리즈는 죽을 먹었다. 리즈는 죽을 매우 맛있게 먹었지만 갑자기 신음하며 쓰러졌다. 땅에. 쿠르트가 정말 음식에 독을 탔다고 생각하며 오피리아는 당황했지만 해독제를 찾으려 달려가자 리즈가 그녀를 멈췄다. 리즈는
갑자기 일어서서 오피리아에게 자신이 나았고 저주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보여주었다. 그녀에게 오피리아는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저주를 풀지 못했었고 리즈가 나은 속도도 너무 수상쩍었다. 그녀는 라이즈와 함께 즉시 수도로 가서 미미코의 가게로 갔습니다. 미미코는 오피리아에게 온 이유를 묻는데 라이즈가 갑자기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미미코와 유리시아는 라이즈가 사실은 왕국의 세 번째 공주라는 사실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피리아는 라이즈의 어머니가 이웃나라 출신이며 그녀가 두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그 저주가 갑자기 풀렸습니다. 오피리아는 미미코에게 저주를 건 자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미미코는 더욱 저주가 어떻게 풀렸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라이즈는 쿠르트라는 남자 덕분이라고 기꺼이 말하고 미미코와 유리시아는 그가 이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오피리아는 라이즈가 쿠르트가 만든 죽을 먹은 후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리시아는 쿠르트가 자신과 떨어져 있던 6시간 동안 또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미미코가 갑자기 말을 꺼내 라이즈에게 저주를 건 자는 저주술사와 연관이 있고 왕궁의 저주방지 결계에 간섭할 만한 영향력을 가진 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3명의 용의자를 떠올리는데 그 중에는 사노바, 왕립 원정군 제1대장과 폴란드 교회의 트리스탄 교황, 그리고 왕국의 세 번째 왕비 이사도라가 포함됩니다. 오피리아와 라이즈는 트리스탄과 이사도라가 저주방지 결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사노바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시아는 사노바가 도둑 길드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런 일의 전문가라고 답합니다. 범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자 오피리아는 계획을 세웁니다. 공주를 해치려는 자를 찾기 위한 함정을 설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국법에 따라 라이즈가 15번째 생일 이후 성인이 되었고 이제 1년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피리아는 그를 위해 가짜 훈련장을 만들고 가짜 아이틀리어 마이스터를 워크숍에 보내자 라이즈가 가짜 아이틀리어 마이스터 밑에서 훈련을 시작하면 적들이 그녀의 스승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할 거야. 하지만 가짜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미미코는 공주님의 적들이 스승에 대해 너무 알아내려고 하면 자신들을 드러낼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오피리아는 가짜 아이틀리어 마이스터가 될 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율리시아가 해결책을 알고 있었고 바로 쿠르트가 만든 마법 수정구를 보여줘. 쿠르트가 만든 마법 수정구를 보여주지. 오피리아는 쿠르트가 SSS급 스킬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라이즈는 정말 감명받아. 한편 쿠르트는 다음날 오피리아의 작업실에 갔지만 문이 닫혀있는 걸 발견해. 문이 닫혀있었어. 나오는 길에 미셸을 만났는데 어제 방문한 후 오피리아가 집을 나갔다고 그래서 할 일이 없다고 말해. 어제 방문한 후 오피리아가 집을 나갔다고 그래서 그에게 할 일이 없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쿠르트는 우울해졌지만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팔렸다. 배가 고팠다. 그는 곧장 여관으로 가서 음식을 먹으려 했고 거기서 모험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짐꾼이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임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난감해했다. 쿠르트는 이것이 자신에게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모험가들에게 다가갔다. 그 일을 제안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너 같은 꼬맹이가 제 몸무게도 못 칠 텐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사는 그녀의 뺨을 때리며 쿠르트에게 200kg이 넘는 골렘을 사냥하는데 너는 너무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들은 골렘 사냥을 가려고 했다. 쿠르트는 쾌활하게 200kg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며 힘을 증명하기로 했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 모험가 2명을 번쩍 들어올리기로 했다. 먼저 사무라이를 그리고 풀플레이트 아머를 입은 기사를 들어올렸다. 여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감탄했다. 능력을 증명한 뒤 쿠르트는 그룹의 짐꾼으로 일하게 됩니다. 소개가 끝나자 그는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지만 던전에 들어가려는 순간 슬라임을 밟고 발이 빠져버립니다. 레인저 세나는 슬라임의 핵심을 찌르라고 말하지만 쿠르트는 그것조차 할 수 없어 자신을 찌릅니다. 세나는 그의 부족한 전투 실력에 실망하지만 슬라임을 처리해줍니다. 그를 위해 슬라임을 물리쳐줍니다. 쿠르트는 그들을 늦춰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그들은 그의 일은 짐을 나르는 것이고 그들의 일은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지키는 게 우리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쿠르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전 파티원들은 그가 실수할 때마다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울기 시작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임무. 동굴에 도착하자 세나는 주변에 빛나는 이끼를 뿌려 시야를 확보했고 커트는 신선한 고블린 배설물을 발견했습니다. 모험가들은 고블린 몇 마리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무리가 나타나면 도망쳐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행했고 커트는 동굴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모험가들은 고블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고블린을 죽였지만 고블린은 죽기 전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곧 양쪽에서 고블린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모험가들은 이제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트는 자신이 비밀 통로를 찾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모험가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커트가 비밀문을 열자마자 세나는 그를 따라가며 출구를 찾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지만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커트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때 전사와 마법사는 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저쪽 사무라이들이 그들에게 괴물들이 양쪽에서 몰려오니 탈출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양쪽에서 몰려드는 고블린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고블린들을 막기로 하고 쿠르트와 세나는 탈출구를 찾기로 합니다. 탈출구를 찾기로 했어요. 쿠르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자신도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지만 세나는 슬라임도 못 죽이는 그가 친구들을 끌어내릴 뿐이라며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끌어내릴 거라고 말이죠. 두 모험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쿠르트는 비탄에 잠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세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세나는 쿠르트에게 서둘러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방에 빛나는 이끼를 뿌리던 중 철용 골렘을 보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철용 골렘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한편 에올리시아는 라이즈를 쿠르트가 머무는 여관으로 데려가지만 그의 방에는 그가 없습니다. 갑자기 방 밖에서 반다나가 나타나 쿠르트가 동굴로 갔다고 말합니다. 모험가 파티와 함께 북쪽으로. 유리시아는 누가 말하는지 보려고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도착했을 때는 반다나는 사라지고 없었다. 유리시아는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쿠르트가 더 걱정되어 그를 찾으러 동굴로 가기로 한다. 라이즈는 자신을 보호할 만큼 마법을 알고 있으니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유리시아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가게 된다. 곧 동굴에 도착하고 라이즈는 바닥에 있는 쿠르트의 발자국을 알아본다. 딱딱한 바닥이 시작되고 발자국이 끝나자 그녀는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감각을 높이고 유리시아는 공주가 청력을 향상시켜 쿠르트를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푹 빠진 신봉이는 대신 후각을 향상시켜 벽을 킁킁거리며 쿠르트가 간 방향을 찾는다. 유리시아는 라이즈에게 경악하고 질투심을 느끼지만 갑자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앞에서 누군가 고블린들과 싸우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는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라이즈는 마법으로 자신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율리시아는 앞으로 달려가 고블린들에게 포위된 두 모험가를 구해주고 그들을 압도적인 경외감에 빠뜨립니다. 반면 세나는 앞에 있는 철룡 골렘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녀는 골렘들이 그들이 지나가려고 하자마자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파티원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목숨을 걸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우울해지지만 쿠르트는 그들이 탈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합니다. 세나는 그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쿠르트는 차분하게 용 골렘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나는 그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쿠르트는 차분하게 용 골렘들 쪽으로 걸어갑니다. 차분하게 골렘들이 활성화되어 그를 공격하자 그녀는 당황하지만 쿠르트는 공격을 피하고 순식간에 그 위로 올라탑니다. 그런 다음 단 한 번의 단검 공격으로 골렘의 꼬리를 부러뜨립니다. 철룡 골렘은 필사적으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쿠르트는 그것도 피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내려쳐서 머리를 박살냅니다. 세나는 공포와 경외감에 휩싸여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르트는 순식간에 골렘들을 해체해 나갔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이죠. 세나는 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자 쿠르트는 자신이 예전에 마을에서 철골렘을 캐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올리시아가 쿠르트를 찾아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고 놀란 세나는 그가 단검으로 철골렘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에올리시아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올리시아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쿠르트에게 그가 함께 온 모험가들은 괜찮고 자신이 전할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전할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새로운 아이틀리어 작업장이 설립될 예정이며
자신은 그곳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경호원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피리아가 자신의 일터에서 쿠르트의 일을 높이 평가했기에 그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피리아가 그녀의 일터에서의 그의 일을 높이 평가한 후에 말이죠. 쿠르트는 기뻐하지만 모험가 파티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합니다. 모험가 파티와 함께 일해야 해요. 하지만 모험가들은 그에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율리시아는 공방이 새로 생겨서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며 모험가들도 고용하기로 합니다. 모두들 그 제안에 기뻐하고 율리시아는 쿠르트에게 공방에서 일하기 전에 전투 능력 외의 능력을 평가받으라고 합니다. 쿠르트는 동의하고 미미코가 수도에서 그의 평가를 위해 온 인력 파견 회사에 갑니다. 평가가 끝나고 쿠르트는 모험가 친구들과 파티를 하지만 율리시아는 미미코에게 결과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미미코는 율리시아에게 쿠르트의 요리, 청소, 채굴 능력이 B급이고 나머지는 C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사실 쿠르트는 모든 능력이 SSS급이었습니다. 미미코는 평가를 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소식이 새어나가면 엄청 위험할 테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서 미미코는 뒤돌아본다. 접수원이 귀를 막으며 미미코와 율리시아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설득하려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쿠르트와 그의 일행은 고속마차를 타고 먼 도시로 향한다. 쿠르트는 창문에 코를 박으며 얼마나 무례한지 보여준다. 창문 너머로 라이즈는 그들이 가는 도시가 예전에 악마의 영토 옆에 있던 군사기지였다고 설명한다. 영역 국가의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순간이동도 불가능하다. 바로 거기로. 하지만 라이즈는 그래도 동맹의 중요한 도시라고 말한다. 모험가 파티는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도시에서 아이틀리어 마이스터에게 고용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틀리어 마이스터는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서 하지만 에올리시아는 그들이 그 일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사 칸스와 사무라이 단조는 기뻐하며 그들이 섬기게 될 아이틀리어 마이스터에 대해 묻지만 에올리시아는 말문이 막히고 마이스터가 갑작스러운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한편 신하는 그들이 아이틀리어 마이스터와 함께 일할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에올리시아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일을 제안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오빠와 단조를 보호할 결심을 합니다. 곧 그들은 작업장이 위치할 도시에 도착하지만 쿠르트는 그곳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던 도시로 기억합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사흘 만에 해고되었던 일을 떠올리며 슬퍼합니다. 공사 현장. 하지만 도시에 들어서자 그는 남은 성벽이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리되었다. 에올리시아는 아마 성벽을 다른 방법으로 수리하고 있을 거라고 말하며 그의 주의를 돌립니다. 다른 기법이고 쿠르트는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업장 위치에 도착하지만 그곳은 텅 빈 땅입니다. 율리시아는 작업장이 지어질 때까지 여관에 머물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그러고는 쿠르트에게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쿠르트는 불안한 표정으로 하루 만에 작업장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흘 안에는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모험가들은 어리둥절해하지만 율리시아는 쿠르트에게 천천히 하되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쿠르트는 즉시 자수정, 사파이어, 그리핀 날개와 같은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율리시아는 이틀 안에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신하는 이상한 목록을 의심하고 율리시아는 그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챕니다. 그녀는 쿠르트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여관으로 따라오라고 재빨리 말합니다. 또한 쿠르트에게 식사와 휴식을 위해 여관에 오라고 요청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여관으로 가고 율리시아는 모두와 회의를 합니다. 모험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녀는 자신을 왕실 출신의 전직 모험가라고 소개하고 이어서 리제는 자신이 이 나라의 세 번째 공주라고 소개한다. 모험가들은 그 말을 듣고 턱이 빠질 듯 놀라며 쿠르트도 귀족이냐고 묻는다. 율리시아는 그들조차 쿠르트의 진짜 정체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의 전투 능력은 모두 G급이고 다른 모든 능력은 SSS급이라고 밝힌다. 그들은 쿠르트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신하는 화를 낸다. 율리시아에게 진실을 숨기면서 쿠르트를 이용한다고 쏘아붙이고 그러고는 오빠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케이네스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고 두 여자에게 계속 이야기하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리제는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았고
쿠르트가 죽을 끓여 저주를 풀어줬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진 이 마을에 작업장을 차리기로 결정했고 그 이유는 그녀를 위해 죽을 끓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먼 마을에 작업장을 차리기로 결정했다. 세상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을 저주한 사람을 찾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녀를 찾고 있죠. 리제는 쿠르트가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공주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녀를 도왔어요. 율리시아는 쿠르트가 이 세상에는 너무 순수하다며 그를 지키고 싶다고 말하고 리제는 모험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단조와 케인스는 쿠르트가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즉시 요청에 동의하지만 신하는 아직 그들을 믿지 않아요. 신하는 겨우 사흘 만에 만난 사람을 위해 왜 목숨을 걸어야 하냐고 묻고 율리시아는 자신도 쿠르트를 만난 지 겨우 엿새밖에 안 되었기에 그녀의 심정을 잘 이해한다고 답해요. 겨우 엿새 전에 만났다고요. 신하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여관을 나서요. 그녀는 먼저 쿠르트를 찾아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그녀가 작업장에 들어서자 쿠르트는 이미 지하실 작업을 끝낸 것을 알게 돼요. 지하실 공사를 끝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지만 쿠르트는 마을에서는 하루에 집 12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을에서는 하루 만에 집 12채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받은 신하는 쿠르트에게 일을 떠맡겨서 싫지 않냐고 묻고 그는 이전 파티에서는 모두가 자신을 쓸모없다고 불렀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대답합니다. 쓸모없다고 했지만 이젠 모두에게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에 좋다고 합니다. 신하는 갑자기 에올리시아가 쿠르트가 너무 순수하다고 말한 이유를 깨닫고 그녀의 행동에 동참하여 쿠르트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 동참하여 쿠르트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합니다. 한편 단조는 이전에 일했던 도시로 돌아와 정보원으로 일하는 반다나를 만납니다. 그녀는 정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임무에서 배신했던 짐꾼이 사실은 파티에 들어가 파티를 방해하는 직업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경쟁 파티 중 하나가 그에게 돈을 주고 위험한 임무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모두 죽게 하려 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죽게 하려 했고 거의 성공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단조는 반다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 상인이 성공을 만끽하고 있는 바로 갑니다. 상인이 성공을 자축하는 바로 향합니다. 위험한 동굴에서 살아남고는 상공주에게 일자리 제안까지 받은 단조 일당을 저주하며 하지만 그들을 짓밟아 자신의 가치를 높여 미래 고객들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그의 미래 고객들의 눈에 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뒤에 앉아있는 단조를 발견하고는 겁에 질려 술집에서 도망친다. 술집에서 전선에 걸려 넘어지고 단조는 그를 쉽게 따라잡으며 그를 고용할 때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를 고용할 때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상인은 바지를 적시며 자비를 구하고 다행히도 단조는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단조는 그에게 다시는 그의 친구들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떠난다. 하지만 이것은 내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반다나를 실망시킨다. 그녀는 단조가 상인을 처리해주길 바랐다. 그는 그녀 주인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그녀 주인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처리하려는 순간 두 명의 스파이가 나타나 상인을 데려간다. 반다나는 그들을 미미코가 운영하는 정보부대원으로 알아봅니다. 주인이 그들을 내버려두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녀는 주인으로부터 다음 임무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쿠르트의 고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쿠르트가 작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났고 모두들 확인하러 왔을 때 그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업장은 그들이 본 건물 중 가장 호화로운 건물이었고 정원에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쿠르트가 단 3일 만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아직 작업장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완벽하게 가구가 갖춰져 있었고 쿠르트는 필요한 모든 물을 만들 수 있는 특수 장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이었고 그들은 쿠르트에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엘리샤에게 주문한 보석을 마법 수정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에 1년 내내 물과 불,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말이죠. 1년 내내요. 그는 또한 모두를 위한 개인 방과 아이틀리어 마이스터를 위한 호화로운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아이틀리어 마이스터를 위해서요. 그는 엘리샤에게 아이틀리어 마이스터가 언제 돌아올지 묻고 엘리샤는 그가 이번에는 새로운 일로 바쁘다고 변명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일로 바쁘다고요. 그러고는 그의 방이 어디냐고 묻자 그는 심부름만 하는 자신에게는 방이 필요 없다며 빈 부엌 창고에 머물겠다고 대답합니다. 심부름만 하는 자신에게는 방이 필요 없다며
빈 부엌 창고에 머물겠다고요. 빈 부엌 창고에 말이죠. 모두가 이 말을 듣고 놀라자 엘리사와 라이즈는 그에게 당분간 비어있을 사무실을 방으로 쓰라고 합니다. 당분간 비어있을 사무실을 방으로 쓰라고 말이죠. 모두가 2시간 동안 설득해서야 겨우 쿠르트가 사무실을 방으로 쓰는데 동의했습니다. 사무실을 방으로 쓰는데 동의했어요. 엘리샤는 그에게 저주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결계를 만들 수 있는지 묻지만 그것은 쿠르트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쿠르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샤는 낡은 방식으로 집 전체에 결계를 치는 수밖에 없었다. 라이스와 다른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라이스가 문을 열자 깜짝 놀랐다. 밤에 몰래 자기 침실에 들어올 쿠르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두가 쿠르트가 준비한 음식을 즐기느라 바쁜 와중에 쿠르트는 그 결계들을 낙서라고 생각하며 지우는 임무를 자처했다. 낙서라고 생각하며 엘리샤는 그를 막으려고 서둘렀지만 너무 늦었다. 쿠르트는 미미코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던 마지막 결계까지 엘리샤 눈앞에서 지워버렸다. 엘리샤는 어떻게든 쿠르트에게 그 결계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결계가 없다는 사실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공주님을 노린다면 공주님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고 다행히 라이스의 생명을 노리는 공격은 없었다. 라이스의 생명을 노리는 공격은 없었다. 쿠르트가 저주를 막는 마법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완전히 괜찮아 보여 엘리샤는 안심했다. 마법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쿠르트의 요리가 자신에게 걸린 저주를 아무도 모르게 무효화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요리가 그녀에게 걸린 모든 저주를 아무도 모르게 무력화시키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알고 있어. 또한 미미코가 도시에 도착하여 적들을 잡기 위해 스파이망을 펼쳤고 엘리샤는 당분간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샤는 당분간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쿠르트가 만든 케이크를 맛보고 그 맛에 정신을 잃습니다. 라이스 역시 케이크를 칭찬하고 쿠르트는 쌀가루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라이스는 그의 쌀죽이 자신의 저주를 풀어줬던 것을 언급하며 그가 쌀 요리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쌀죽이 자신의 저주를 풀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저주에 걸릴 때마다 그걸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쿠르트는 더 이상 저주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며 그녀는 더 이상 저주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샤는 놀라서 쿠르트에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는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주에 맞서서 쿠르트는 저주를 막는 장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건물 안에서 저주가 반사되는 장벽이기 때문에 저주가 갇혀 있어요. 모든 저주를요. 쿠르트는 그 안에 다른 장벽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는 장벽 기능을 조금 수정해서 저주를 사용자에게 반사하는 대신 밝게 빛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아무도 저주로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다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엘리샤는 즉시 미미코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고 쿠르트는 라이스에게 함께 쇼핑을 갈래? 하고 물어요. 라이스는 그 말을 듣고 슬퍼져요. 같이 가고 싶지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한편 알레이드 장군과 그의 부관은 짙은 안개 때문에 도시 성벽을 순찰하고 있어요. 짙은 안개 속에서요. 장군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부관은 도시 성벽이 수리되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제대로 그는 알레이드에게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 감독을 맡았고 총괄적으로 일을 했다고 말하며 적국의 스파이가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한다. 덧붙인다. 한편 미미코, 오필리아, 엘리샤는 죽은 후에도 빛나는 저주 사용자를 발견한다. 죽은 후에도 미미코는 그녀의 스파이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고 말하고 오필리아는 쿠르트가 대상이 죽은 후에도 작동하는 매우 강력한 반사 장벽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쿠르트가 그들과 완전히 협력한다면 하루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엘리샤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반대한다. 위험해. 갑자기 해골 괴물 군대가 도시 성벽으로 다가오면서 도시의 경보가 울린다. 다가온다. 알레이드 장군과 그의 부관은 이를 보고 당황하지만 재빨리 병력을 소집한다. 병사들. 알레이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남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조수에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갑자기 해골들이 벽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진다.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엘리사와 다른 이들도 첩자들을 통해 이 보고를 받는다. 엘리샤는 갑자기 괴물들이 쿠르트가 수리한 부분인 벽의 서쪽으로 흡수된 후 사라지는 것을 깨닫는다. 곧 첫 번째 괴물 무리가 완전히 벽에 흡수되지만 더 많은
괴물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공격 배후에는 쿠르트의 전 동료였던 마법사 마르페리스가 있는데 그녀는 팀장이 체포된 후 주교에 의해 추방당했다. 마르페리스는 자신이 그 일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교황청 주교는 그녀의 행동이 교회의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구원하고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할 기회를 주었다. 정식 사죄. 마르페리스는 더 알고 싶어 했고 주교는 값비싼 와인을 따라 그녀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임무에 대해 말해주었다. 마르페리스가 와인을 마시자마자 그 뚱뚱한 놈은 그녀에게 그녀의 임무가 셋째 공주 리즈를 암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깜짝 놀랐고 바로 그 순간 저주가 그녀의 몸을 덮쳤다. 주교는 그 와인이 저주받았다며 이제 리즈를 죽일 때까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페리스는 주교가 그들의 신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믿으며 임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주교가 악마와 거래하여 리즈를 암살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현재 악마는 더 많은 해골들을 소환하기 위해 그녀의 마법력을 흡수하고 있고 리즈는 자신이 희생양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날 에올리시아는 리즈와 쿠르트에게 해골 몬스터들의 공격에 대해 말해준다. 근처 폐허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녀는 해골들이 벽에 닿는 순간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르트는 그의 마을에서는 해골들이 벽에 닿으면 정화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대답합니다. 벽에 닿으면 율리시아는 전혀 놀라지 않았지만 쿠르트가 벽의 3분의 1만 수리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해골들에게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벽의 3분의 1만 수리했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해골들에게 취약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라이스와 쿠르트에게 건물 안에 있으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폐허로 가서 괴물의 근원을 제거하러 갑니다. 쿠르트는 함께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율리시아는 그가 싸울 수도 없고 그의 주요 임무는 라이스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창고로 가서 쿠르트가 만든 마법 수정을 꺼냅니다. 그녀의 계획은 그것들을 괴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율리시아는 미미코와 오피리아를 기사 막사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알레이드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그는 여기에 많은 고위 인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율리시아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여기서 라이즈 공주를 지키기 위해 있다는 것을. 율리시아는 곧바로 일에 착수하여 알레이드에게 괴물들을 유인하고 문제의 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적지로 가는 길을 열라고 말한다. 알레이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율리시아는 그에게 마법 수정을 보여주며 일을 끝낼 만큼 충분하다고 말한다. 알레이드는 그녀의 계획을 따르기로 하지만 유적지를 함께 습격하기로 결정하고 도시 방어는 그의 부관에게 맡기고 율리시아와 함께 간다. 그들은 도시문으로 향하고 그들 앞에 엄청난 수의 언데드 괴물 무리를 발견한다. 그들 앞에 율리시아는 마법 수정을 던지며 모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고 수정이 좀비에 닿는 순간 강렬한 빛이 터져나와 그 지역의 모든 괴물들을 순식간에 정화한다. 율리시아조차 마법 수정의 효과에 놀랐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곧바로 알레이드와 함께 돌격한다. 작업장으로 돌아온 쿠르트는 친구들이 괴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문제야. 그는 마을의 명장 대장장이를 떠올리고 그처럼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단검을 만들기 시작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그때 단검을 버리려는 순간 리제가 그를 찾아와. 그가 들고 있는 단검이 궁금한 리제에게 쿠르트는 원하는 만큼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리제는 단검에 담긴 마법 주문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발동시킬 수 있어. 하지만 리제는 그 단검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쿠르트는 리제에게 그 단검을 선물해. 리제는 감사하지만 쿠르트는 그녀의 밝은 모습은 가식이고 사실은 늘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결국 그녀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한 쿠르트는 누군가가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지 묻지. 그 말에 리제는 슬퍼하며 질문에 대해 인정하고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고 있다고 말해. 그녀는 지금도 에올리시아가 자신을 노리는 자들을 막기 위해 서쪽 유적에 갔다고 말하지.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고 있다고 말해. 그녀는 지금도 에올리시아가 자신을 노리는 자들을 막기 위해 서쪽 유적에 갔다고 말해. 그녀의 목숨. 쿠르트는 갑자기 예전 파티원들과 함께 그 폐허에 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벽에 그림을 그리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그는 리제의 목숨 다음에 나오는 작은 낙서 괴물이 에올리시아가 말했던 그 괴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괴물조차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약한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리제는 친구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적들과 싸우고 싶다고 말하고
쿠르트는 자신도 무력감을 느끼기에 그녀의 심정에 공감합니다.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는 리제에게 폐허로 가서 그 괴물을 직접 물리치자고 말하지만 그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서방에서 괴물들이 도시를 에워쌌다고 말하지만 쿠르트는 폐허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적들과 싸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들과 싸울 방법을 리제는 싸우기 전에 멋진 모습을 갖춰야 한다며 폐허로 갈 준비를 합니다. 싸우기 전에 그녀는 쿠르트가 방금 준 칼을 보고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머리 위로 칼을 들면 발동하는 마법 주문이 걸려있다고. 마법이 궁금해진 그녀는 칼을 뽑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쿠르트는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머리 위로 들어 올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쿠르트는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한편 유리시아와 알레이드는 폐허에 도착하려고 좀비 떼를 헤치며 싸운다. 폐허로 향한다. 부대장이 대부분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와 다른 괴물들에게 계속해서 압도당한다. 부대장이 대부분의 괴물들을 막고 있지만 유리시아는 서둘러 이 모든 괴물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알레이드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가 다친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순간 여러 괴물들이 그녀를 공격한다. 마법 수정을 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고용된 모험가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그들의 공방 사람들이 와서 켄즈와 단조는 괴물들과 싸웁니다. 세나는 괴물들이 유적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쪽 어딘가 지하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리시아는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마법 수정을 땅에 던져 그 빛으로 괴물들을 없애고 그 후 그룹은 유적을 향해 갑니다. 유적으로 유리시아는 알레이드에게 시험관을 건네주며 약초로 만든 수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시자마자 상처가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치유됩니다. 흉터도 없이. 알레이드는 이 약이 그냥 수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모험가들은 그가 쿠르트가 할 수 있는 일에 계속 놀랄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유적에서 많은 괴물들이 나오고 켄즈는 유리시아에게 그들을 자신의 팀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괴물들을 향해 돌진하고 유리시아와 알레이드는 그들을 피해 유적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마를은 몹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악마가 두 번 더 괴물을 소환하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마는 자신의 부하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보니 부사령관을 둘러싼 괴물들을 발견합니다. 부사령관은 마법 수정을 사용하여 괴물들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악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마를 또한 그런 마법 수정을 본 적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악마는 두 사람이 유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직접 환영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법 수정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그리고 악마는 두 사람이 유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직접 환영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에올리시아와 알레이드는 유적 중앙에 도착하여 괴물이 소환되는 방을 발견합니다. 괴물들이 생성되는 방을 찾았습니다. 에올리시아는 마법 수정을 바닥에 던지자 괴물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자 악마가 그들을 맞이하러 옵니다. 에올리시아는 그가 마지막으로 쓰러뜨려야 할 보스라고 말하며 그에게 돌진합니다. 그녀는 마법 수정구를 공중으로 던져 올린 후 베어버립니다. 강렬한 빛이 폭발합니다. 빛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를 퇴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는 에올리시아에게 자신의 공격이 자신에게 무한한 목숨이 없었다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알레이드가 마왕을 공격하지만 마왕은 피하지도 않습니다. 상처가 즉시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올리시아와 알레이드에게 인간치고 나쁘지 않다고 말한 뒤 괴물들과 싸우는 기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마는 그들이 도시와 공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다니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알레이드는 자신의 기사들은 악마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악마는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기로 결심하고 강력한 괴물들을 소환하며 유적의 문 앞에 있는 모험가들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결국 괴물이 도시 성벽에 도달하여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올리시아와 알레이드는 악마가 악당처럼 행동하는 중에 공격합니다. 독백이었지만 악마는 레고처럼 머리를 뚝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 레고. 이제 유리시아는 무슨 수를 써도 악마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악마의 괴물들이 도시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다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다. 악마는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을 즐기며 그녀의 두려움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곧 현실이 될 거라고. 한편 마를은 소환의식을 치른 방에서 몹시 지쳐 있었고 배가 고팠다. 도망칠 힘도
마법진을 지울 힘도 없었던 그녀는 쿠르트의 집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고 싶었다. 쿠르트가 직접 해준 음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때 갑자기 쿠르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땅을 파보라고. 그녀는 그가 환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쿠르트가 폐허의 바닥을 뚫고 나타나 위로 올라왔다. 위로. 쿠르트는 그곳에 마를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마를 또한 놀랐다. 그러자 쿠르트는 리제를 일으켜 세우고 마를은 쿠르트가 자신이 공주 암살 미수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알고 공주를 여기로 데려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다르게 리제는 마법진 위에 누워있는 여자에 대해 쿠르트에게 묻고 쿠르트는 그녀가 수녀이자 자신의 전 동료의 치유사라고 말한다. 마를은 자신이 교회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전직 수녀라고 말하고 쿠르트는 그것이 그녀가 리제를 노린 이유인지 묻는다. 마를은 트리스탄 주교가 배우라는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쿠르트는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해고당해서 미쳐서 이상한 원을 그리기 시작했냐고 묻는다. 마를은 혼란스러워하지만 리제는 모든 것을 듣고 진정한 적이 주교임을 깨닫는다. 쿠르트는 마를이 아무데나 낙서를 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리제는 그가 자신을 위해 환해져서 고맙다고 말한다. 마를은 두 바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자 쿠르트는 유리시아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미 와서 청소를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것들을 치워야 하는데 마를이 위층에 있다고 말하자 쿠르트는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리제에게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말하지만 리제는 유리시아를 만나러 위층으로 올라가겠다고 자원합니다. 리제는 쿠르트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노리는 자는 바로 여기에 있고 자신은 쿠르트가 전해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주가 떠나자 마를은 쿠르트가 리제를 죽음으로 몰아넣다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마법진을 닦을 걸레를 준비합니다. 마를은 쿠르트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쿠르트는 단 한 번이 움직임으로 마법진을 지워버립니다. 마귀도 그것을 느끼고 유리시아와 알라이드의 공격을 피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무적이 아니니까요. 둘 다 그 사실을 깨닫고 유리시아는 마법 수정구를 사용하려 하지만 마귀는 재빨리 그것을 쳐서 그녀의 손에서 떨어뜨립니다. 마귀는 재빨리 그것을 그녀의 손에서 쳐냅니다. 악마는 지금 당장 모두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지만 바로 그때 리제가 나타난다. 거기에 모두가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지만 악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녀의 심장을 찌른다. 리제는 바닥에 쓰러지고 에올리시아는 당황한다. 악마는 공주가 자신의 일을 완성하도록 도울 만큼 어리석었다며 비웃는다. 그 일을. 하지만 바로 그때 리제의 몸이 빛으로 된 나비들로 변한다. 모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그때 진짜 리제가 에올리시아와 알라이드 뒤에 나타난다. 에올리시아와 알라이드 뒤에 악마는 자신이 환영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리제가 마치 진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제는 그 이유가 쿠르트가 자신을 위해 만든 칼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칼 때문이라고. 그녀는 그 칼이 누구든 속일 수 있는 완벽한 환영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모두를 완벽하게 마무리 다시 공격하지만 그것 또한 환영이었다. 진짜 리제가 마법 수정 옆에 나타나 그것을 박살내고 빛이 마물을 소멸시키자 마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다. 아래층에서 비명을 들은 쿠르트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다. 한편 마물이 소환한 몬스터들도 마물의 죽음과 함께 즉시 사라지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에올리시아는 리제가 목숨을 걸고 유적에 온 것에 화가 났다. 그녀에게 화를 내자 리제는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았다고 사과하고 에올리시아는 네가 우리 엉덩이를 구해줬으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정말 위기를 막아줬다고. 알라이드도 동의하며 공주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리제는 너무 격식 차리지 말라고 한다. 도시를 지키느라 모두 잘 해냈다며 보상을 약속하고 알라이드는 즉시 친구들과 파티할 술을 잔뜩 달라고 요청한다. 소년들. 지하실로 돌아온 쿠르트는 마법진을 치우고 마를은 저주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다. 쿠르트는 마를의 배고픈 소리를 듣고 자신이 만든 주먹밥을 건넨다. 마를은 저주 때문에 먹자마자 토할 것 같지만 쿠르트의 요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맛보고 싶었다.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문 마를은 그 맛에 놀라고 그 순간 저주가 풀렸다. 마를은 믿을 수 없었지만 쿠르트가 마법진을 간단히 지울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바로 그 마법진 때문이었다. 그동안 파티를 지켜준 건 쿠르트였고 자신들은 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깨달았다. 마를은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마를은 쿠르트에게 사과했고 쿠르트는 마를이 교훈을 얻었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그때 리즈와 에올리시아가 도착했고 그들이 마를에게 다가가기 전에
미미코의 2명의 스파이가 구멍에서 튀어나와 마르를 체포하려 했다. 마르이 끌려가자 마르는 쿠르트가 자신을 변호해주기를 바라지만 쿠르트는 그저 감옥에 있는 동안 좋아하는 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리즈와 쿠르트는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에올리시아는 이 두 얼간이들이 자신을 구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어쨌든 그녀는 쿠르트의 팔에 팔을 두르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그날 밤 모든 기사들을 위한 파티가 열리고 그들은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팔려있다. 쿠르트는 자신이 요리한 음식인데 기사들이 말도 없이 억지로 먹는 것 같아 걱정된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지만 알레이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기사들이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한다. 쿠르트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자신의 건설 현장 감독관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사실은 도시의 장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정말 놀랐어요. 알레이드가 이 도시가 좋냐고 묻자 커트는 정말 좋다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장군이 도시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조수가 와서 알레이드는 행정 업무를 못한다고 말했어요. 알레이드는 그를 팔꿈치로 조용히 시키고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모두 불꽃놀이에 매료되었고 커트는 그들의 반응을 듣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가 불꽃놀이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갑자기 알레이드와 그의 조수는 오늘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낫는 것을 알아챘고 커트는 왜 그렇게 놀라냐고 물었어요. 좋은 식사 후에는 상처가 아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